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불광동에 사는 김영호라고 하는데요. 불광시장에 집에서 사과가 좀 필요해가지고 애들하고 좀 먹으려고 좀 사러 나왔습니다. 아니, 은행에서는 회피한다니까. 지금까지 은행에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옷만 벗으면 그걸로 끝났지 어떤 대책이 없었잖아요. 이거 전화 사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도 은행을 믿고 있는데 은행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그 보안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데 은행 정보가 다 나갔으니 또 뭔가 또 나오겠지, 이제 그거 가지고. 다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 나가면은 나간 걸 회수한다고 회수가 됩니까? 이미 복사가 됐는데. 복사에 복사거든요. 그럼 그 자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용카드를 재발급을 받으러 갔는데 그 1,000원을 내라 그래서 내고 일단 발급을 받았어요. 나도 기분이야 좀 묘하지만은 받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또 1,000원 받는 걸 또 번복을 해가지고 안 받고도 다 해줬다 그러는데 참 이거 은행 행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죠. 은행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바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불광시장에 사과를 사러 나오신 김용호 씨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피해자들 모두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행 확실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되고 또 금융당국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시겠습니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7434님은요. 예스, 먹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감염된 것이라고 해도 가열하게 되면은 균이 사라지는데 먹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무조건 보이콧하는 것으로 인해 축산농가와 골목상권은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어제도 치킨을 시켜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290님은 익혀 먹으면 괜찮다고 해도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당분간 잠잠해질 때까지나 또 오리나 닭 같은 조리들은 피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의견 주셨네요. 아직 의견 보내주시 않으신 분들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또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요. 방송에서 소개하고 또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죠. 네, 스포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치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네네. 자, 이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나 보죠? 네, 한국 시간으로 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국제스키연맹이 소치 동계올림픽 국가별 출전 건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한국의 알파인 스키 5장,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프리스타일, 스노보드까지 각각 2장을 확보하면서 스키에서만 총 13장의 티켓 확보를 했습니다. 종전에 확보한 다른 종목의 출전권까지 모두 합하면 한국이 총 64명의 선수가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종전까지 최다 출전이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때 48명이었는데 이번에 그때를 넘어서서 역대 최다 참가 확정이 됐습니다. 여자 컬링, 또 여자 봅슬레이, 여자 루지 이런 종목들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고요. 남자 스켈레톤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처음으로 2장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단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났고요. 종목별로 세부 종목으로 보면은 스피드 스케이팅이 15명으로 최다 참가를 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 쇼트트랙 또 봅슬레이가 각각 10명씩인데요. 봅슬레이와 루지 그리고 스키에서 추가로 참가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참가자는 64명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표 선수단의 최고령자는 1978년생인 스피드스케이팅 이규혁 선수인데요. 이규혁 선수는 94년 릴레이 한메르 대회 때부터 무려 6회 연속 출전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최연소는 피겨의 박소연 선수로 1997년 10월 24일생입니다.
20살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19살 그 글쎄 차이고요. 말이에요. 네. 이규혁 선수가 94년 릴레이 한매를 올림픽에 나갈 때 이제 박소연 선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거죠. 글쎄 말이에요. 네. 예. 아, 그래도 더 메달이라든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네요. 네. 네. 축구 소식 들어보죠. 올해 인천 아시안 게임 축구에 북한이 참가하나 보죠? 예,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북한 축구 선수들이 나가는 이제 올해 국제대회를 쭉 소개를 하면서 9월에 열리는 아시아 경기 대회에 남녀 축구팀이 모두 나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천 아시안 게임 참가 의사를 북한이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하지만 축구 외에 다른 종목의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하려면 신청 마감일인 6월 20일까지 선수단 규모를 정해서 조직위에 통보를 해야 하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2002년 이 한국에서 했던 부산대회부터 시작해서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까지 최근 아시안게임에 모두 참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 축구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역시 이제 참가를 한다면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렸던 동아시안컵 여자부 경기 이후 1년 2개월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또 북한 남자팀의 경우는요. 2009년 이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때가 한국에서 경기한 마지막이었는데요. 거의 한 5년 만에 다시 한국 경기를 참가를 하게 되고 북한의 주축 그 남자팀의 경우 이제 주축 선수가 정대세 선수 그리고 스위스 바젤에서 뛰고 있는 박광용 선수가 있습니다. 정대세 선수는 국내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죠? 네, 지금 수원 삼성 소속입니다. 네, 그거 참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도로에 차가 좀 적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도 주요 고속도로 중심으로 시구간 정체 아주 짧게만 나타났는데요. 다만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가는 길 서초와 반포 사이 1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초와 반포 사이로만 짧게 밀리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고속도로 상황도 대체로는 순조로운 편입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도 정체가 그리 심하지 않은 가운데 도심에서는 종로가 외곽 쪽으로 육가에서 신설동까지, 종각 쪽으로는 신설동에서 동묘 앞, 종로 3가에서 일가 쪽으로 밀립니다. 전 시간 태계로 해안 사거리에서 서울역 쪽으로 1차로에 사고 있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근으로는 아직까지 퇴근길 차량이 몰리면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막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때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었죠. 어제 자정부터였는데 그 다음에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해제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AI로 의심되는 사례가 2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국의 대응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감염 지역이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김재용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움직이지 말라 한때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자마자 또 이 의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AI 감염 지역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 우려는 여전히 그 일시이동 금지 명령하고 별개로 네. 항상 잠재해 있고요. 또 독림저수지에 철새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오염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시이동 중지 명령하고 별개로 늘 방역 조치를 강화를 해야죠. 일단 방역구역, 정부가 초기에 설정한 방역구역을 한 20km쯤 넘어서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 아직 첫 번째 농장하고 두 번째 유경오리하고 역학적인 연계관계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지역에 철새가 감염되고 지역이 오염돼 있다면 네. 다른 농장에서도 같이 감염이 될 소지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 지역 내에서 또다시 나타난다고 그래도 뭐 확산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비슷한 시기에 감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감염됐다가 의심 사례로 이번에 이제 네네. 보고되면은 그렇죠. 결국 AI가 이제 잠복기가 오랫동안 있어서 이렇게 발견되나 보죠? 네, 그 공식적으로 3주간이 잠복기로 보고요. 3주간. 네. 그래서 농장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발병전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처음에 발견된 사례를 보면은 지난해부터 이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잠복기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지금 조사 중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 조금씩 의견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왜 독림저수지에서 갑자기 가창오리가 그렇죠. 감염됐느냐. 네. 일반적으로 보면 작년 11월 중순쯤에서 네. 가창오리가 국내로 날아오거든요. 예. 그럼 그동안은 왜 발생이 없다가 이 네. 시점에서 나타났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네.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부 당국자가 보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이제 방역 구역을 또 확대해서 또 방역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해 주셨는데 네. 한편으로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해제하자마자 이렇게 AI 의심 사례가 또 발생하니까 이 정부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전한 모든 이동 통제라든가 방역 조치는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게 네. 그 스탠스틸이라고 하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내리는 건데 예. 이번에 지역적으로 내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스탠스틸 개념이 없더라도 네. 방역 조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해제했다고 뭐 확산이 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다고 봐야죠. 아, 네. 이번에 방역대 설정 처음에 500m, 3km, 10km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네. 또 이것에 따라서 살처분도 하는데 네. 이 방역대 설정이 적절합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4차례 발생했을 때도 꼭 같은 걸 적용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3km 이내에 있는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 매몰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에 관한 그 경험도 쌓이고 기술도 쌓이다 보니까 전부 살처분하는 게 너무 비인도적이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동 통제만 강력하게 하고 검사를 해서 네. 양성농가만 살처분하는 방향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네. 그렇게 하자고 가축방역대책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전혀 경험 없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현재 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현재 살처분한 닭가오리가 무려 20만 3천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네. 이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이제 AI가 저병원성인지 고병원성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지금 가금류 오리 농장에서 나온 건 H5N8라는 바이러스인데 예.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고병원성으로요? 예, 네. 다만 그 독림저수지 가창오리에서 네. 분리된 게 같은 종류 H5N8이지만 네. 이게 고병원성이냐 이건 아직 안 밝혀져 있죠. 근데 거의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준해서 방역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고병원성에 준해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H5N8형 바이러스라 언급해 주셨는데 N8요.
NA요. 네. N8. N8요. 네, 제가 발음이 좀 좋지 않나 보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네, 2010년도 중국에서 발생된 사례가 보고된 사례가 유일한데요. 아, 유일하다. 네. 예, 그때는 재래시장에서 네. 재래시장에 있는 청둥오리에서 네. 건강한 개체에서 이제 정상적인 예찰 과정에서 네. 분리가 됐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H5N8지만 실제로 야생조류가 죽고 네. 또 오리 농장에서 임상 증상이 나오면서 폐사가 나고 네.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처음이죠. 아, 바로 그 점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중국에서는 재래시장에서 검출됐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떼죽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집단 폐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건데 이거 크게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도 네. 그 당시는 H5N1이라는 바이러스에서 네.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죠. 네. 그때도 야생조류나 철새 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폐사도 일어나고 근데 이제 강력한 방역 조치가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박멸을 했는데 이번에는 H5N8이라는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거든요. 네. 이에 대한 정보가 세계적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과연 병원성이 얼마만큼 크며 네. 또 야생조류는 어느 범위까지 감염시킬 수 있느냐 네. 이런 데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불안해하지만 네. 특별히 그 외의 요인으로는 방역상 뭐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이 철새 언급해 주셨는데 철새의 이동 경로와 또 AI 확산 경로가 일치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과거에 발생한 H5N1 바이러스에 의한 AI 경우는 네. 외국에도 그렇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륙간 확산에는 철새나 야생조류 이동이 관여한다. 네. 이렇게 밝혀져 있지만 네. 그럼 H5N8이라는 바이러스는 네. 중국에서 분리됐지만 예. 몽골이나 시베리아 이런 데 얼마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예. 이런 데에 대한 조사 자료도 없고 아. 예, 그래서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또 어디서 우리나라로 유입됐는지 예.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네. 또 그만큼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생긴 거죠. 아,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네네. 일단 확산되는 이유는 철새로 봐도 된다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대륙간 확산. 대륙간 확산. 확산에는 철새가 많이 기여를 하지만요. 그 외의 요인도 많이 있죠. 국내에서도요? 네, 국내에서는 일단 이제 철새 때문에 이제까지 네 네. 차례다 그렇게 됐고, 네. 국내에 유입된 이후에는 네. 야생조류나 철새에 의한 것보다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 네. 이런 것 때문에 더 국내에서는 확산이 됐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동 통제를 하고 살처분하는 게 네. 사람이나 차량에 의한 예. 이동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네. 지금 하고 있는 차량 겁니다. 이동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이 금방 다가오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차량은 문제가 없고요. 오리나 닭 또는 계란 이런 가금류를 이동하는 차량 네. 이런 거는 도관 경계를 지낼 때는 굉장히 소독을 강력하게 해야 되고요. 예. 또 발생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네. 통제를 하면 예. 일반인들이 느낄 위험성은 없습니다만은 예. 그런 조치하고 함께 각자 농장에서 예. 자기 방역을 자기가 한다는 기분으로 네. 강력하게 차단 방역 수칙을 지켜야지 국가가 다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발견된 것을 보면은 이제 오리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왜 유독 오리에만 있는지도 또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네. 또 예를 들면 기러기라든지 다른 철새들에게도 AI 의심 사례가 나왔는지 현재는 안 나온 거죠.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독림저수지에서 죽은 가창오리랑 접촉한 철새들이 있거든요. 야생조류도 있고. 예. 이제 그렇다면 그런 종류의 철새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네.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철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예찰을 네.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지금 강화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그렇죠. 결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철새 이동을 이제 예찰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이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좀 더 막기 위해서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두 가지 방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오염된 사람이나 오염된 차량에 의한 확산,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이동 통제나 이런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방향으로 가면 되고요. 네. 또 한 방향은 이동 통제를 할 수 없는 철새들에 대비해서 이제 방역 조치는 네. 철새 도래지라든가 철새가 먹이 활동을 하는 네. 논밭에 가능하면 접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 특히 축산 농가에서 꼭 지켜야 될 게 네. 그 농장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철새 도래지나 논밭에 똥이 있는 논밭에 이런 데 절대로 가시면 안 되고요. 또 네. 농장 내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차량도 최대한 통제를 하고 네. 불가피할 때는 소독을 철저하게 한 이후에 네. 농장이 들어오도록 하고요. 네. 농장 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때는 반드시 철저히 소독을 하고 신발을 갈아 신고 네. 이런 조치들이 꼭 적용이 돼야 예방이 가능한 네. 거죠. 보통 언뜻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하려고 하면 또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예, 잘 안 지켜집니다. 잘 안 지켜진다. 네. 네. 오리 다음에 닭 차례다. 뭐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닭이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닭고기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오리에서만 발병하는 거는 감염 초기라고 보고요. 오리에서 돌다 보면 닭으로는 반드시 시간 문제일 뿐이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내에 4차례 발생했어도 예. 사례 인체에 대한 인체 감염은 없었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인체 감염이 후진국에 있었지만 예. 우리는 방역 체계는 선진화돼 있다고 이제 외국에서 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감염된 가금류나 아니면 계란이나 이런 게 시중에 우리는 유통 자체가 안 됩니다. 이동 통제를 하고 살처분을 해버리고 네. 발생한 국가에는 그게 유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인체 감염 걱정은 제 생각에는 안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더라도 방역 당국에서는 만에 하나 네, 있을 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체 감염 예방 조치도 동시에 해가면서 네, 방역 조치를 그렇겠네요. 하는 게 안전하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또 양계장이 초비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김재용 교수였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요,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하고 있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문제 자세히 짚어보고요. 잠시 뒤에는 경제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 카드사로부터요. 결국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 움직임이 빠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카드 고객 130명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드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그 위자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그 전망인데요.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지자 카드사 경영진들은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심재호 국민카드 사장 등이 사의를 밝혔고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과 송경인 농협카드 사장도 전격 사퇴했습니다. 네, 사퇴한다고 또 될 문제는 아니겠죠. 이렇게 천문학적인 소송이면은 회사에는 또 엄청난 손해가 끼쳐질 텐데 사전에 네.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네. 자, 이번에는 연말정산 문제 좀 짚어보죠. 13월에 이제 봉급이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그런데 국세청이 검증을 강화한다고요? 네, 편법으로 과다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선 기부금 소득공제는 100만 원 이상 받은 근로자 가운데 이제까지는 0.1%만을 표본조사에서 사후 검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0.5%까지 5배로 늘려서 검증할 예정입니다.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적발됩니다. 또 순수 기부가 아니라 사주나 장명, 택일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제출해도 부당공제에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2중 3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적발될 예정입니다. 오는 5월까지 수정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덜 낸 세금을 징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부과받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맞벌이 부부들이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죠. 이 정보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신규 벤처 투자 문제 들어보죠.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신규 벤처 투자 규모가 1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2.3% 증가한 것은 물론 200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또 신규 벤처 펀드 결성 규모도 1조 5천억 원 규모로 2배가량 수직 상승했습니다. 새해에도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창조경제 축으로 그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 모태펀드 출자를 42% 늘리는 등 투자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오늘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코너에서는요. 전 국민을 잠 못 들게 하고 있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문제 꼼꼼하게 법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일의 배승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까? 저는 다행히 이 세 개 카드가 다 없어서요. 아, 그래요? 네. 네. 다른 회사 카드를 갖고 계신 거겠죠? 네. 네. 다른 회사 카드 유출 사건에 휘말리지 않은 회사도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번 사건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위법 행위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 사건이 작년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6월경에 창원지검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네. 처음에는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SC은행과 한국 네. 시티은행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예. 이때 SC은행이 3만 건, 시티은행이 10만 건의 고객 대출 정보를 유출한 사안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네. 그 유출 방식이 USB에 복사를 해서 정보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관련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관련자가 꼬리를 물면서. 네, 꼬리를 물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게 코리아 크레딧 뷰티로라고 해서 KCB. 네. 그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3천만 건 이상이 유출된 혐의로 검찰 수사가 되었고
이 KCB가 은행이나 카드 등 국내 19개 금융사 회원으로 해서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인데 네. 이번에 나온 KB국민은행 그리고 롯데카드, 농협카드 업체에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 확보한 카드 거래 정보를 외부에 불법적으로 판매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지난해 6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네. 거의 사실 10개월 전, 1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밝혀지지 않은 걸로 치자면 더 오래됐다. 글쎄 말이에요. 볼 수 있겠죠. 예. 거기다가 이 KCB라는 곳이 이제 신용평가를 하는 곳인데 신용을 다 팔아넘겼다. 네, 팔아넘겼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한민국에서 워낙 빈번히 반복되어 있어갖고 네. 무감각하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네. 지금까지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2002년에는 대표적인 것만 보죠. 대표적인 것만 볼까요? 네, 2002년에는 삼성생명에서 이제 대부업체에게 불법으로 넘긴 경우도 있었고 가장 유명했던 거는 2008년도인데 옥션 해킹 사고 그리고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그다음에 GS칼텍스 유출 사례, 현대캐피탈, 네이트, 넥슨, KT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네. 근데 좀 다른 점이 네. 이번 사안은 사실 고의로 내부자가 USB에 복사를 해서 넘겼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2008년도 이전의 사건들은 네. 중국에서 해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 좀 사안이 다르죠. 네. 이전에는 해킹, 네. 이번에는 문을 지키라고 했던 네. 관리를 하라고 했던 완전 고양이. 네, 직원이 USB를 통해서. USB에서 완전히 카피해서 넘겼다. 네, 그렇죠. 이거 완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거 절도?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죠. 이제 내부 기밀을 빼냈다. 기밀을 빼냈다. 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네. 사실 USB를 업체에서 쓰는 경우에는 네. 나올 때는 아예 그 복사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기업체들에서 쓰는 USB가.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좀 부실하게 보안 장치를 했다는 점에서 아마 네. 욕을 먹지 않을까. 네. 네. 웬만한 회사, 아주 좀 큰 기업들은 네. 이 USB를 함부로 카피를 못하게 네. 내부 통신망을 딱 막아놓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찌된 일인지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USB에 간단하게 카피할 네. 수 있다. 특히 그 신용정보 회사에서 한다는 것이 네. 좀 납득이 안 놀라고 가죠. 네, 충격적인 일이죠. 네. 앞서 과거의 사례 언급해 주신 곳을 보니까 2002년에 삼성생명, 네. 국내 큰 기업이죠. 네. 2008년에 옥션,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GS칼텍스, 네이트, 글씨에 넥슨, KT. 다 있네요. 네, 다 네이트. 있습니다. 네. 옥션이 1863만, 네. 하나로가 600만, GS가 1125만, 넥슨이 1320만, KT가 870만, 이렇게 유출된 사안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네. 보이스피싱 같이 걸려오는 전화들을 보면 제 예.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글쎄 모르잖아요. 말이에요. 네. 이런 거에서 유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혹시 남의 정보를 전 국민의 개인 정보를 몰래 갖고 있는 그런 업체, 그런 네. 그런 분은 지금은 조용히 있겠죠.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네. 있겠죠. 네. 자, 이번과 같은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면은 이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비난 여론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는데 이 형사 처벌, 네. 처벌 조항이 어느 정도 형사 됩니까? 처벌이 사실 좀 약해요.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네. 규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넘겼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적용될 형법으로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속 수사를 할 정도면 네. 검찰에서 지금 조항을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항 찾기가 어렵나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유출했다 이걸로 하기에는 좀 형벌이 약할 수 있고 네. 또 고의로 유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업무상으로 배임이 되든지 또 횡령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찾아봐야 더 될 것 찾아봐야 같아요. 되겠네요. 예. 엄벌에 처하라고 지금 네.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연속해서 밝히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 단지 형사 처벌만으로는 안 된다. 네. 라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충격. 개인정보가 많이 지금 유출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상태이고 이 정신적 충격도 있고 또 개인 자신의 정보가 다 유출된 것까지 하면은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라든지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네.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렇죠. 지금 진행하는 소송 어젠가
소장이 제출된 소송이 있죠. 그것도 네. 결국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예전에도 그 개인정보 유출된 그 사례들, 옥션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네.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이렇게 네. 해서 진행이 됐던 건데 예전에는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업체한테 과실이 없어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 그래요? 예. 대표적으로 인정된 게 하나로 통신이었는데 네. 저희 실장님, 저희 사무실에 있는 분도 받으셨더라고요. 한 3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받았고. 그 법률사무소에 계시니까 이 소에 가담하기가 쉽지만은 일반인들이 하기 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집단 소송을 할 때 카페에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했었고. 직접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주로 하는 게임 중에 리니지 게임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나가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한 50만 원 정도 받았었고요. 그런데 뭐 GS라든지 나머지 레이트 이런 부대에서는 인정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사안이 다르죠. 다르다. 예, 왜냐하면 관리 책임이란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 USB를 뭐 마음대로 카피하게 내버려뒀다. 네, 그렇죠.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또 납득이 안 되죠. 네. 일반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네. 절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과실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네. 이제 그게 불법행위로 인정이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고 추가해서 이제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이제 청구가 되는 것이죠. 앞서 이제 집단 소송 언급해 주셨는데 집단 소송 이게 쉽습니까? 가입하는 것이요? 흔히들 뭐 카페가 생겨서 네. 거기에 가입하면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앞서 30만 원 사례 언급해 30만 원, 주셨는데 네, 50만 원. 50만 원. 네. 네. 사실 집단 소송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은 집단 소송이라기보다는 그냥 원고가 많은 소송이다. 원고가 많은 소송. 네, 그냥 원고가 뭐 한 100명, 200명 되는 소송이지 집단 소송이라고 분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법원에선 사실 업무적으로 힘이 들죠. 원고가 너무 많고 이제 피고는 적고 대신에 지금은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네. 네, 소만 제기했을 뿐이지.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아마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소송을 제기한 순간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또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네. 뭐 얻을 만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그렇겠네요. 듭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서도 좀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소송에 당연히 당사자로 가입을 해야 받겠죠? 네, 그 원고로서 이제 네. 청구만 하면 되는데요. 네. 뭐 실제로 소장이 똑같기 때문에 네. 많이 오시면 좋죠. 사인만 하면 됩니까? 네. 저희는 지금- 유출하지는 않습니다. 유출하지는 네. 않는다. 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금까지 이제 법제적인 조치, 대응하는 조치가 네. 상당히 이제 불충분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주로 논의되었던 거는 이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아이핀 제도를 아이핀 도입하면서 제도. 예 이제 개인정보를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됐고 사실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에 따라서만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 법적인 것은 많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본인 확인 절차 거치는 것도 단순하게 휴대폰 인증번호만 전송을 하면 네. 인정되는 것으로. 그런데 이 휴대폰 인증번호라는 거는 누군가가 제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인증번호 그냥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네. 본인 확인이란 게 잘 안 되는 편이죠. 네. 휴대폰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예, 대포폰도 맞습니다. 있고 대포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사실 무의미한 절차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유출 방지법이라고 하나요? 현재 네. 국회 계류 중인가요? 계류 중이고요. 사실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부 측이나 국회 측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방지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고 네. 이 정보를 유출하면은 과태료를 높이고 또 관련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강화하는 절차로 법을 네.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꼭 국회에서는 소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친다는 그 소리를 꼭 들어야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 네. 탄력을 받아서 진행되는 것이 사실 이 사안만 아니고 뭐 성폭력 관련 사건도 그렇고 네. 아동학대법 저희가 지적했던 것도 그런 예.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반 피해자들은 혹시라도 있을 2차 피해를 걱정하는데 2차 피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시티은행, SC은행, 국민, 롯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전달을 했냐면 대부업체한테 지금 전달을 대부업체요? 네. 대부업체한테 전달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디라고 그랬죠, 은행이?
지금 CT은행이 있고요. CT. SC은행, SC. 그다음에 KB국민은행, 네. 롯데, 네. 농협 요 6가지 정도 되는데 네. 대부업체한테 넘겼다는 게 다 대부분 형태예요. 그래서 대출 모집인에게 전달을 하였다는 거는 결국에 그 대출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현재 진짜로 보이스피싱 저희랑 상담하시는 분들은 네. 그 누군가 모르게 자기 정보를 알아내서 그 대출을 바꿔주겠다. 대출 금리가 싼 곳으로 시중 네. 금리로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넘겨서 그 대출을 받은 형태가 많거든요. 실제로요? 예, 실제로 저희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지금 대출 모집인에게 갔다는 거는 분명히 이런 사안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 정신없으니까 네. 막 이 범인들은 네. 일단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어떠냐면요. 이 개인정보를 알면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 실제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버려요.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네. 피해자 모르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네. 그 과정에서 핸드폰도 새로 개통을 해요. 자기가? 예. 어이구. 그래서 그 명의로 개통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말 대출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인증번호가 하나도 자기에게 안 오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대출 사기가 이루어지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대출이 있었다는 걸 이제 대부업체가 통보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인인증서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공인인증서가 문제인 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거래하는 거는 신분증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상에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이 공인인증서라는 걸 대체해서 들어간 것인데요. 화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본인이 아닌지도. 네. 예. 근데 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가 굉장히 쉽고 또 어디서나 재발급이 가능하고 또 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된다는 게 IT 업계의 주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유출사고 같은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유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공인인증서는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으로 가는 것이죠. 네.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된다. 네. 예,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 IT 업계에서는 사실 이거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모바일에 네. 공인인증서를 넣자. 네. 이거는 지금 후진국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거 상관없이 지금 윈도우 8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굉장히 강화돼 있거든요. 예. 그거 보면은 이 공인인증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옛날 방식을 따라가면서 모바일에도 이걸 깔자.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사실. 네. 앞뒤가 안 맞는다. 네. 네. 자, 앞서 이번 유출과도 관련 있는 이제 조심해야 될 은행, 혹시 이제 은행에 가입한 분들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이 밖에도 또 조심해야 될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까? 네.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예전 방식은 입금을 하는 형태였거든요. 예. 근데 그 입금 은행이 대부분 농협이에요. 농협이요? 네. 이거 오늘 농협 많이 혼나네. 네. 이거 농협을 하는 건 아닌데. 농협만이 아니라 사실 SC, KB, 네, 롯데 다 많아요. 있는데요. 네, CT도 있었어요. 네. 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좌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범죄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네. 이 농협회 같은 경우에는 NH농협은행이 있고요. 그 농협중앙회가 있고 지방농협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계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 비슷한 게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라는 조심해야 거죠.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 조심해야 되네요, 결국. 네. 특히 농협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에서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닭고기, 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yes or no 질문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자체 집계한 결과를 보면 7대3으로 yes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하신 분들도 30% 정도는 많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YTN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yes를 다운받고 yes에 의견 남겨주신 분 5822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